왓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두 달 연속 4천 건대를 넘어섰고 평균 시세도 전고점의 95% 수준까지 회복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이 전세값 상승세가 1년 이상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 부동산 시장을 지켜봐오던 실수요자들 좀 불안한 마음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지, 그렇다면 내 집 마련 적기는 또 언제가 좋을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셨죠? 어떻게 살 것인가의 저자 이광수 광순의 부동산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최근 부동산 시장 집값 추이부터 좀 살펴볼까요? 일단은 좀 뭔가 올라가는 분위기, 그다음에 거래량이 늘고 있는 분위기다라는 거를 뉴스를 통해서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접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던 가격이 일단 오르고 있고요. 네. 일단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 두 달간 오르고 있는데 오름폭이 네. 조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5월에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0.2% 상승해서 네. 좀 지수폭이 올랐고요. 전국의 아파트 지수는 아직까지 좀 하락세인데 네. 역시 마찬가지로 하락폭은 좀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더 중요한 건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거래량인데 네. 서울 아파트만 보면 2024년 3월 4천 건이 넘어섰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두 달 연속 4천 건을 돌파했고 5월에도 한 4천 건이 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지수로 말씀하시면 확 와닿지가 않아요. 0.2%면 이게 많은 건지 많이 오른 건지 적게 오른 건지도 잘 모르겠고 네. 4천 건이면 그래 이게 아주 많이 거래될 때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인 건지, 아니면 아주 이제 거래량이 전혀 아닌 것보다는 괜찮은 건지 그 좀 수준을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그게 네. 일단 가격만 보면 네. 지금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일부 지역은 예를 들어서 전고점의 95% 정도 회복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강남의 일부 지역은 20억까지 올랐던 집값이 네. 16억 원으로 빠졌다가 지금 네. 19억 원으로 다시 오른 네. 이 정도 느낌이고, 서울 전체적으로는 한 10억 원이었던 아파트 가격이 한 8억 7억 원으로 빠졌다가 네. 지금은 한 9억 네. 초반대 네. 이렇게 이제 상승했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근데 네. 일부 지역은 여전히 부진한 지역도 많고요. 네. 일부 지역은 제 굉장히 주위에서도 빠르게. 집 내놨는데 몇 달째 안 나간다고, 보러 오지 않는다는 그렇습니다. 사람들도 제법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남의 동네 얘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격차가 네. 되게 심하죠. 네. 그래서 이런 격차가 왜 일어나는지를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일어났습니까?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그 원인이 실수요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실수요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거래량도 어느 정도 수준인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부동산은 유일하게 투자와 실수요가 공존하는 네, 자산시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은 투자자만 있죠. 네. 주식을 쓰는 사람은 없으니까. 못 다 쓰겠어요. 근데 부동산은 자산시장 네. 중에서 유일하게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투자 수요와 실수요가 있으면 본격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구간에 돌입해요. 네. 그렇게 되면 거래량이 평균적으로 6천 건, 7천 건 이상을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이제 실수요보다 투자 수요까지 가세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런데 이게 네. 거래가 이렇게 절대 수준이 낮은 건 실수요만 시장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 선호 지역만 오르고 상대적으로 주거가 선호가 안 되는 지역은 못 오르거나 거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실수요, 아까 비싼 지역이 이제 실수요가 많이 들어가면 저 사람들 돈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싶지만 그건 아주 좀 이제 대한민국 전체를 볼 때는 굉장히 퍼센트로는 작은 거죠. 그렇죠. 또 네. 하나 뭐냐면 한국의 주택 시장에서 실수요가 또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요. 갈아타기를 하죠. 네, 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조금 예를 들어서 10억 아파트를 팔고 네. 대출을 일으켜서 네. 15억 아파트로 이사 가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런
분야도 실수요로 저희가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가격대가 좀 낮을 때 갈아타기가 더 용이하겠죠. 가격대가 높으면은 갈아타는 갭도 커지고 그렇습니다. 세금이라든가 뭐가 부대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 적절한 때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실수요가 움직인다.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래도 실수요자들도 이제 자산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이제 콩나물 깎도 그전에는 깎고 싶을 정도로 뭐든가 좀 아껴서 사고 싶은 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네. 아파트 값은 최소 몇 억, 주택 가격은 비싸지 않습니까? 최소 몇 억에서부터 수십억도 가는데 네. 이게 아무리 실수요라 하더라도 오를 거라는 기대가 없으면 굳이 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그렇죠. 왜 오른 그 회복세가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단은 지금 시장에 정책 자금이 대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신생아 대출이라든가 보금자리 작년에는 노래라든가 또 신혼부부 대출 그렇죠. 했었죠. 뭐 그런 네. 대출들이 정책 자금이 들어오면서 예. 가격에 대한 기대보다도 네. 그 대출을 싸게 해준다니까 마치 대출 이자가 싼 거를 돈을 버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전세나 월세를 할 때는 그 비용을 따지면 이자율이 네. 지금 정책 대출보다는 높으니까 그렇죠. 사는 쪽이 낫다고 판단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격에 대한 기대감보다 네. 당장 대출을 해준다니까 그걸 받아서 집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아주 고점은 아니고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렇죠. 가격에 대한 부담도 적고 싸게 사니까 괜찮다.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효과가 가장 크다고 일단 판단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규제를 완화를 엄청나게 많이 해준단 말이죠. 최근에 두드러지게 완화한 게 뭐가 있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해주고 대출 네. 규제도 완화해주고 그다음에 심지어 최근에 뭐 종부세라든가 뭐 상속세 규제 완화. 그거는 설이지 아직 정해진 건 아니지 그런데 않습니까? 사람들의 심리를 움직이죠. 불안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이런 규제 완화가 될 때 불안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글쎄요. 집이 없는 사람? 그렇죠. 네. 그렇죠. 집이 많은 사람들이 규제 완화에 불안해할까요? 아니죠. 뭐 갖고 있어도 좋아하죠. 부담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보유하고 싶은 맞습니다. 심리가 더 있을 수 맞습니다. 있죠. 네.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굳이 내가 집을 한 채 더 사야지 이런 분들은 사실 많지 않죠. 네, 다주택자 취득세가 그런데 이런 그것도 규제 비싸고. 완화를 해주면 네. 역설적으로 네. 무주택자들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분들이 배슬이 일으켜서 집을 사죠. 네. 그래서 지금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네. 3개월 연속 가계부채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5조 원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정책 규제 완화가 네. 흥미롭게도 무주택자들을 더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네. 아까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주택자도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는 거 아니냐. 네. 그거보다도 실질적으로 불안감 네. 그리고 그런 정책 대출들 이런 것들이 합산되면서 실수요자가 시장에 들어오는 겁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전셋값을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 게 지금 몇 주 연속에 이게 56주 연속 상승세면 1년이 52주니까 네. 1년 넘게 상승한다는 거잖아요. 네. 전세 사는 분들은 막연하게 좀 오르다 말겠지 하는데 계속 오르면 이제 좀 정말 불안해지기 시작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임대차 입법이 개정돼서 시행된 게 2020년 7월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4년째 됐잖아요. 네.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때 처음에 들 때 많이 미리 기대를 해가지고 미리 올려놨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그런 게 나타날까요? 근데 이게 56주 상승했는데요. 네. 그 전에 69주 하락했어요. 그랬나요? 그러니까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중요해요. 이게 무주택자의 심리를 압박해요. 지금 네. 모든 분석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전세 가격이 올라서 갭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세 가격이 올려서 갭 투자. 그러니까 매매가와 전세가가 좀 차이가 적어질 때 하는 갭 투자. 네. 그 갭 투자가 증가하지 않고 있어요. 전세가가 오르니까 무주택자가 집을 사요. 불안해서. 네. 그런 수요들이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전에 69주가 하락했고 네. 아까처럼 뭐 임대차 보호법 4년에 만기가 들어오는데 네. 모든 임대차의 아파트들이 그 시점에 했으면 그건 아니죠. 아니죠. 다 다르게 퍼져 있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7월 되면 난리 난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볼 때 틀렸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이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새로운 법에 적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변동폭이 일단 크거든요. 네. 저는 한 번도 69주가 전세 가격 빠진 걸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그게 네. 69주가 빠졌다고 해서 지금 56주 오르는 게 한 69주 정도까지 가면은 다시 떨어진다. 그거를 담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건 또 다른 시장의 어떤 메커니즘을 봐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10만 채가 들어와요. 서울에. 네. 서울 수도권이 아니면 서울에요. 서울에는 2만 5천 건 이상이 네. 들어오고 수도권 전체 10만 건. 근데 이거는 같은 지역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 너무 오르면 네. 수도권으로 이전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렇기 좀 때문에 낮춰서. 같이 봐야 돼요. 네. 그 입주 물량을. 그래서 10만 정도인데. 그렇죠. 그러면 전세 가격이 다시 안정될 수 있다는 거고 실제로 절대 가격을 보면 2년 전보다 오르는 지역은 많지 않아요. 그런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빠졌다가 오르는 거니까. 아, 빠졌다가 오르는 거니까.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전세 가격을 볼 때 네. 매일 전세 계약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년마다 한 번씩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임차인들이 2년 전에 한 사람들은 네. 지금 전세 보증금이 그렇게 높아 오르는 건 아니다. 빠졌다가 빠진 채로 있었으면 좋았는데 조금 오르고 있구나. 이 그렇습니다. 정도요. 근데 그렇습니다. 새로 구하는 사람들은 새로 구하는 사람은 한 달 전보다 올랐네. 네. 이래서 이제는 심리적으로 좀 불안할 수 있는데 2년 전 가격보다 크게 오르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전세값이 계속 오르면 네. 그것이 결국은 매매가 차이가 적어지면서 집값을 밀어 올린다. 뭐 이런 거는 아니다라는 아닙니다.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거의 근거는 뭐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가 빠졌다가 빠졌다 올랐기 때문에. 2년 전보다 올라야 네, 되는데 네, 네. 그리고 그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전세 매매 비율이요. 네. 서울 기준으로 해서 지금 53%, 54%. 아, 낮네요. 생각보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단순하게 뭐 50주가 전세 가격이 올랐어. 집가격 불안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그런 된다. 뉴스에 너무 이렇게 막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전세값이 집값을 밀어 올릴 정도로 갭 투자가 활성화되고 이런 건 한 전세가 비율이 60-70%까지 갔을 때 그런 일이 있었던가요? 과거에? 잘 기억이 안 나서 여쭙습니다. 과거에 60% 이상이었는데 네. 또 그때하고 또 달라요. 왜냐하면 절대 가격이 높아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맞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네. 평균 5억 원, 7억 원이었을 때 네. 60%면 네. 내 돈 2억 원이면 샀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10억 원이에요. 네. 그러면 4억 원 주고 사야 돼요. 갭 네. 투자할 때. 네. 절대 가격이 커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전세 매매율이 훨씬 더 올라야 돼요. 그런데다가 금리도 비싸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은 있으나 네. 투자를 할 만큼 용기 있는 사람은 좀 아니 돈이 안 되니까. 돈이 안 되니까. 투자하는 사람들이 네. 돈이 안 되는데 왜 사겠습니까? 예, 그래요. 예. 아,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그래도 이제 그 요즘 전세가 상승세가 떨어졌다가 이제 올라간다라고 계속 하다 보니까 혹시 역전세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을까요? 그러면요.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역전세는 이미 한 차례 이제는 휩쓸고 갔는데요. 네. 전세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니까 네. 역전세라는 건 내가 계약한 전세 가격보다 내려갈 때를 말하는데 사실은 그런 상황은 조금 이제 완화가 된 거죠. 네. 네. 며칠 전에 그 박상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전세 폐지론에 대해서 약간 좀 언급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시장 전문가로서? 전세 제도를 제도로 파악하고 정부가 정책을 통해서 만든 거면 네. 국토부 장관이 폐지할 수 있죠. 근데 자연스럽게 형성된 그렇습니다. 제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전세를 말씀하신 것처럼 현상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없애는 게 아니에요. 없앨 수도 없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전세보증금 자체가 네. 뭐 1,000조 원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네, 네. 하는데 그럼 없으면 그 돈은 다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그럼 일단 정부에서 하겠다는 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일부라도 뭐 전세 폐지를 전체를 완전하지는 안 하더라도 네. 전세 문제가 생기니까 그럼 매입 임대해서 뭐 해준다는 거예요? 시장이 어떻게 공급을 해주겠다는 그러니까 거죠? 일단 정부의 역할을 좀 늘리고 뭐 공공 임대라든가 아니면 특히 네. 기업형 임대를 얘기하는데 네. 기업형 임대도 힘든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한국의 건설사들이 부동산 PF 때문에 다 문을 닫을 지경인데 어떻게 그렇게 거대의 자금을 투입해서 임대 아파트를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현실적이지 않는 말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표님께서는 전세값이 지금 떨어졌다 오르는 거기 때문에 56주 연속 하더라도 그렇게
무서워할 상황은 아닌 거고 네. 그러니까 전세 안정을 위해서 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는 지금 없어 보인다 시장은 그런 말씀이세요? 아니 근데 이제는 전세 가격이 더 오르면 네. 예를 들어서 뭐 갭 투자가 더 증가하거나 아니면 또 빌라 전세 뭐 이런 사기의 문제도 또 나올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죠. 네. 왜냐하면 저희가 닥쳐서 항상 정책이 나오니까 네. 문제가 잘 안 잡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네. 미리 정책 같은 게 나와줄 필요는 있겠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역전세라든가 전세 사기라든가 아니면 갭 투자, 무리한 갭 투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네.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죠. 네. 그 2022년 하반기인가 인천 미추홀구 네. 그쪽하고 그다음 서울 강서구 화곡동 등을 중심으로 이제 전세 사기가 엄청 났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의 지금 눈물이 아직도 마르지 않고 있고 정말 피눈물로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네.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떤 한국의 부동산의 특수한 구조와 정책이 합작으로 만들어낸 사회적 재난이라고 보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의 독특한 부동산 구조와 네, 네. 전세 시장이 있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갭 투자가 막 일어났고 또 하나 정책이 들어가면서 네. 예를 들어서 뭐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무리하게 보증해 주거나 국가가 그런 것들이 그리고 대출이 증가하고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만들어낸 사회적 재난이라고 보는 거예요. 전세 대출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집값이 안 올 수도 있었을까요? 그럼요. 없었죠. 근데 한 번 생긴 거를 거꾸로 돌리긴 어렵지 않습니까? 전세 그렇게 대출을 완전히 없애서 회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없애자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예. 그런 정책이 들어와서 혜택을 본 사람도 있지만 네. 이런 피해를 본 사람이 있으니까 네. 구제해 줘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구제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구제의 방향성은 피해자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거에 방향이 맞춰줘야죠. 일단 내 피해 입은 거를 먼저 돌려주고 그렇습니다. 국가가 나중에 뭐 부상권을 청구하든가 그렇게 하라 이런 게 그 피해자들의 생각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분들이 사실 그거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전 재산이 내 돈을 달라는 거예요. 네, 예. 그렇잖아요. 예. 내가 살 집을 마련해 달라는 게 아니고. 네. 근데 정부는 지금 살 집을 줄게. 그 집에 눌러 앉거나 그렇죠. 아니면 근데 대안을 그분들은 주거나 자금이 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돈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근데 사기라는 게 이렇게 네. 전세 사기 말고도 사회 각 영역에서 옳지 않은 그런 사기 행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기 피해자들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제에 들었듯이 이건 사회 구조적으로 만들어낸 피해이기 때문에 네. 저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제가 필요한 거죠. 개인끼리 뭐 돈 꿔주고 이러면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형벌을 하게 하면 되니까. 근데 전세 제도라는 게 오랫동안 우리 사회가 내려온 거지 어떤 정부가 딱 만들어낸 게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100% 정부가 간섭할 개입할 영역은 또 아니라는 이론 반론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전세 제도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네. 무리하게 임대사업자가 많아지게 되고 아, 그런 건 좀 어떻게 갭 투자가 예. 증가하게 예. 됐고 전세 대출이 증가했고 이렇게 다주택자에 뭐 방만하게 운영해 왔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도로 만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피해자지 전세 때문에 있으면 네. 1970년대부터 계속 전세 사기가 있었겠죠. 광범위하게. 근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근데 임대사업자는 정부에서도 권하지 않았습니까 한동안? 다주택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네. 것처럼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근데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나니까 나타났어요. 네.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구조가 필요하다. 구제가. 예.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나 이거 없애가 아니라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 구제가 필요하다. 네. 시간이 많으면 그 부분도 더 짚어보고 싶은데 네. 예. 다음 거를 좀 넘어가 볼게요. 예. 어쨌거나 요즘 보면은 이제 일부 지역이긴 하겠지만은 이제 굉장히 그 청약 그 경쟁률이 높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줍줍이다 당첨되면 얼마 로또다 이런 것도 있고 또 반대로 전혀 그렇지 못한 미분양 시장은 지금 전국에 얼마죠? 미분양 가구가? 이제 7만 호가 넘어가고 거기서 있습니다. 악성 미분양도 제법 된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2만 호 이상으로 너무나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니까 극과 극을 보이고 있는데 네, 네. 청약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청약 당첨을 계속 기다려서 가점을 쌓고 했는데 계속 안 돼서 어느 날 보니까 나는 계속 전월세를 살고 있는데 그 전에 뭐라도 샀던 사람들은 집값이라도 좀 오르고 안정된 주거 형태에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청약을 계속 기다리는 게 능사인지 아니면 지금 시점 같은 때는 그래도 좀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이제 그걸 결론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청약과 기존의 시장에서 사는 네. 것과 네.
이게 두 가지를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지만 선택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 그런가요? 네, 예를 들어서 청약에 계속 참여하면서 네. 주변의 아파트도 보는 거죠. 이거 누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기존 걸 사고 나면 청약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내 집 말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나는 청약해야지. 나 3기 신도시 기다려야지. 그래서 10년 동안 나는 거들떠 보이지 누가 그렇게 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렇긴 한데 네. 청약은 어쨌든 싼 가격에 괜찮은 걸 갈 수 있는 확률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기존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청약을 또 기다리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꼭 기다린다고 해서 주변에서 뭐 최근에 집값 떨어지고 있을 때 왜 내 집 마련을 청약 기다린다고 무작정 기다려서는 안 된다. 네. 주변 시장도 같이 보셔야죠. 자, 그럼 주변 시장을 봐야 되는데 네. 항상 지나고 나면은 그때 그랬어. 그때 연골하는 게 좋아서 나빠서도 지나서 알거든요. 지금 이제 몇 년 돌이켜 보니까 샀던 사람이 좋았던 건지 안 샀던 사람이 좋았던 건지 그게 비교 시점이 언제였냐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지금은 지금 사는 게 좋은지 내년에 사는 게 좋은지 후년에 사는 게 좋은지 그 민간 연구원인가 어디서는 뭐 또 내후년쯤 되면 집값이 폭등할 거다 이렇게 또 기사까지 나와가지고 이게 자산 시장은 흥미로운 게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과거하고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 있어요. 네. 근데 언제냐면 지금 상황이 정확히 2009년하고 똑같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끝나고? 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집값이 폭락하거든요. 네. 근데 2009년도에 갑자기 급등해요. 네. 그래서 한 12년까지 가다가 아니요. 2009년만요. 그랬나요? 네. 네. 2009년만 오릅니다. 네. 예를 들어서 7억이 12억 원으로 올랐다가 네. 12억 원이 다시 7억으로 빠지거든요. 근데 7억 원이 다시 11억 원까지 올라요. 네. 2009년에만요. 네. 2009년도에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면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게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대출이 증가해서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요. 거래량이 증가해요. 그다음에 이렇게 민간 연구소에서 나와서 네. 공급 부족 얘기를 하면서 집값 폭등 얘기를 합니다. 공급 부족은 아닌가요? 건설사들이 집을 못 짓는 게 네.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이 아니에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이죠. 네. 그리고 비교해 보세요. 똑같습니다. 네. 분양가 오른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규제가 대폭적으로 완화됩니다. 네. 여러분 비교하시면 똑같아요. 근데 집값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2013년까지 다시 7억 원으로 빠져요. 네. 그래서 네. 지금 하반기 이제 뭐 6월이면 상반기 끝나는 거고 이제 네. 하반기 남았지 않습니까? 네. 7월부터 네. 하반기에 어떤 선택을 할에 있어서 2009년과 비교해 봐서 지금은 사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실수요자들이 시장을 움직이는 건 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네. 계속 가격을 올리면서 할 수 없고 한계가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상승이나 거래 증가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전 적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2009년에서 언제까지 올랐다 내렸다가 언제 몇 년?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2007년부터 네. 2008년까지 집값이 올라요. 네. 그러다가 2008년도 금융위기 터지면서 집값이 한 차례 빠집니다. 네. 그러다가 빠졌다가 2009년도에 다시 지금과 같이 크게 오릅니다. 네. 실수요자가 사면서. 네. 그다음에 2010년, 11년, 10년, 11년, 12년, 13년 4년간 네. 집값이 빠져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오늘 말씀하신 걸 얼마쯤 보면은 맞는 전망이다 확인할 수 있을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전망하는 게 틀릴 수가 있는데 네. 뭐 네. 저희가 전망을 근데 두렵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네.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 보합이 될 거야. 네. 뭐 네. 여러분 내 집 마련하는데 언제든지 사세요. 저는 전 시장을 예측하는 사람으로서 네.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을 좌우하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사실 예측력이 이전보다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근데 네. 이제는 지금의 시장 상황을 보면 과거와 유사하고 네. 패턴을 보면 어쨌든 이제 앞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거래량이 다시 감소할 거예요. 네. 그게 첫 번째 하락의 신호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광수 말이 맞나 틀리냐를 거래량에서 먼저 보시라. 네. 그래서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네. 거래량이 다시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건 수요가 다시 네. 준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렇게 몇 년 뒤에 어떻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집이라는 게 아주 큰 자산이지 않습니까? 네. 이 자산을 접근하는 태도 같은 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붙여주신다면은요.
그러니까 저는 내 집 마련을 하실 때 투자자처럼 행동하셨으면 좋겠다. 네. 여러분 이게 일생의 전 재산을 사실은 대부분 중산층에서는 걸고 집을 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처럼 막 집값이 엄청 비싼데 무리해서 대출이 일으켜서 저희가 투자자처럼 행동한다는 거 이래요. 네. 주식시장 얘기도 하잖아요. 네. 아나운서님. 근데 주식을 은행에서 대출 싸게 해줄게 빨리 주식 사세요 해서 그 대출 받아서 주식 사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네. 하면 근데 안 지금 되죠. 우리는 네. 주택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출 싸게 해줄게 집 사세요 하니까 집값에 대한 고려 없이 지금 대출 받아서 집을 사고 있다는 거예요. 집값과 나의 지불 능력이라든가 대출을 받아서 갚아나갈 능력이라든가 그쵸. 전체 세금 계산 다 하고 나한테 그쵸. 효용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거 그쵸. 모든 걸 고려해서 그렇죠. 선택을 해야 그래서 되겠네요. 어쨌든 개개인별로 다 사정이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네. 구체적인 계획을 잘 세우시고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제가 뭐 집값이 하락한다고 해서 집을 사지 말자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네, 네. 집값이 떨어지면 꼭 내 집 마련 하시라. 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값이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질까 봐 또 안 산단 말이죠. 맞아요. 그게 오를 참 때만 사고 어렵더라- 싶어요. 그래요. 불안해서 오를 땐 사고 떨어지면 쳐다도 안 보는 게.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제 정말 앞으로 가장 비경제적인 네. 선택 아닌가 싶어요. 최근에 집값 네. 떨어질 땐 가만 계시다가 지금 집값 오르니까 빨리 내 집만 해야겠다. 네. 사실 저는요. 네. 그 지점에 좀 바꾸시면 알겠습니다. 좋겠다. 알겠습니다. 생각을. 네, 중요한 통찰을 주셨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광수 광순의 부동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